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응급구조학과 여러분이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통달해야 하는 제7장 세포, 호흡, 순환 파트를 다루겠습니다. 화면의 제목을 보십시오. 인체를 거대한 하나의 물류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 현장에 나가 환자를 평가할 때 단순히 숨을 안 쉰다, 피가 난다라는 1차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환자의 몸 안에서는 지금 세포의 에너지 수요에서 시작하여 호흡기를 통한 산소의 조달, 심장과 혈관을 통한 전신 배송, 그리고 이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붕괴, 즉 쇼크까지 정교한 인과관계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이 생존을 위한 완벽하고 정교한 여정을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인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생리부터 시작해 어떻게 산소를 받아들이고 펌프질을 하는지, 그리고 붕괴를 막기 위한 비상보상 기전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인체라는 거대한 우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는 바로 세포셀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물류망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 세포가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세포에서 산소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세포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인 ATP 3인산 아데노신을 생산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부산물은 즉각 세포막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죠. 여기서 탄수화물의 최종 소화산물인 포도당 1분자는 무려 약 38개의 ATP를 만들어내는 아주 핵심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 우측을 보십시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까다로운 에너지 소비자, 바로 뇌 브레인입니다. 다른 근육이나 간세포는 에너지가 남아돌면 당원 즉 글리코겐의 형태로 넉넉히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또 산소가 없으면 무산소 대사 즉 혐기성 대사를 돌려서 잠시라도 버틸 수 있죠. 하지만 뇌세포는 대사량이 엄청난데 비해 당원 저장량이 매우 적고 산소가 없는 혐기성 대사조차 아예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공급되는 포도당과 산소의 100% 생존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심정지나 저혈당 환자를 만났을 때 공급이 단 몇 분만 중단되어도 뇌기능 소실이 가장 먼저 영구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아주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보통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 필요하지만 뇌세포는 포도당을 흡수할 때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즉, 혈중 포도당 농도만 유지된다면 뇌 기능 자체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기전을 완벽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데 이들은 어떻게 세포까지 도달할까요? 바로 체액이라는 생명의 바다를 통해서입니다. 성인 체중의 약 60%는 물, 즉 총체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체액의 분포 비율을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니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체중의 60%인 물을 다시 3등분해보면 3분의 2는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세포내액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세포 바깥을 흐르는 세포외액입니다. 다시 이 세포외액을 4등분하면 약 4분의 3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는 간질액이고 약 4분의 1 이혈관 속을 흐르는 혈장이 됩니다. 세포외액은 심장과 혈관을 따라 아주 빠르게 이동하다가 모세혈관벽의 작은 구멍을 통해 확산, 여과, 삼투 현상을 일으키며 간질액과 끊임없이 섞입니다. 세포는 이 세포외액으로부터 산소와 포도당을 낚아채서 생존하는 것이죠. 여기서 병리학적 단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이 간질액이 비정상적으로 퉁퉁 붓고 증가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환자의 다리나 폐를 볼 때 발견하는 부종입니다. 또한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은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다릅니다. 세포 바깥, 즉 세포외액에는 나트륨과 염소이온이 많고 세포 안쪽인 세포내에게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농도 차이가 막전이를 유발해 근육을 수축시키고 신경을 전달하므로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인체 내부의 혈압, 체온, 이온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상성을 지휘하는 두 명의 사령관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계와 내분비계입니다. 이 둘의 작용 방식과 속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첫째, 신경계입니다. 감각 수용체와 신경망이라는 전기적 매체를 통해 아주 즉각적이고 빠른 반응을 보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호흡수와 심박수를 1초 만에 바로 올려버리고 추우면 근육을 덜덜 떨게 만들어 열을 발생시키고 피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둘째, 내분비계입니다. 신경계가 전기 신호라면 내분비계는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화학 물질인 호르몬을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반응 속도는 신경계보다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그 효과가 매우 지속적입니다. 혈액을 타고 돌다가 표적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작용하죠.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몸에 땀을 많이 흘려 체액이 감소하고 삼투압이 증가하면 뇌 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콩팥으로 가서 소변으로 나갈 수분을 다시 몸속으로 끌어당겨 즉 재흡수하여 혈액량을 방어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이 중앙통제실에서 지시를 내리면 호흡계와 순환계가 즉시 물리적인 펌프질을 수행하여 생명을 방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소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길, 호흡계통을 해부학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크게 상부호흡기도와 하부호흡기도로 나뉩니다. 코에서 후두까지가 상부, 기관에서 폐포까지가 하부입니다. 먼저 공기가 코 안으로 들어오면 코털과 점액, 선무가 필터 역할을 하여 세균을 죽이고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가습합니다. 그 다음 음식물과 공기의 교차로인 인두를 지나 후두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밥을 삼킬 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뚜껑 역할을 하는 연골이 있는데 이를 후두덮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 현장에서 환자의 기도가 꽉 막혔을 때 칼로 째서 숨통을 터주는 응급기관절 개수를 하는 해부학적 위치가 어디일까요? 바로 방패연골과 반지연골 사이의 얇은 막인 반지방패인대 부위입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랜드마크입니다. 그 아래 하부호흡기도인 기관은 C차형기관 연골로 되어 있어 기도가 짜부라지지 않게 형태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기관이 좌우 주기관지로 갈라질 때 오른쪽 기관지가 왼쪽보다 더 굵고 방향도 수직에 가깝게 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토사물이 폐로 넘어갔을 때 주로 오른쪽 폐로 떨어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는 가슴막이라는 두 겹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 가슴막 안에 있는 소량의 흉수가 호흡 시 마찰을 방지해 줍니다. 우측 폐는 3개 옆, 좌측 폐는 심장 공간 때문에 2개 옆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은 흡기와 호기로 이루어지는 공기의 흐름입니다. 기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흡기 시에는 흉강의 공간을 확장하여 압력을 낮추면 외부의 공기가 코를 통해 폐로 이동하게 되고 반대로 가슴 안 공간을 좁히면 압력이 높아져 폐 내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흉강의 크기를 조절하는 근육이 바로 가로막입니다. 가로막은 흉강과 복강을 나누는 근육으로 흉강 쪽으로 볼록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수축이 일어나면 볼록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흉강의 공간을 넓히고 반대로 이완하게 되면 다시 볼록해지면서 흉강을 좁히게 됩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흡기 시에는 가로막의 수축과 더불어 바깥갈비 사이근이 수축하여 갈비뼈들을 넓게 확장시키게 되며 이때의 호흡량은 약 500ml 정도, 즉 1회 호흡량만큼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호기는 반대로 가로막의 이완과 바깥갈비 사이근의 이완, 그리고 속갈비 사이근의 수축으로 흉강의 내강이 작아지면서 폐의 공기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상태에서 1분 동안의 호흡수가 12회라고 한다면 1분 동안 6리터의 공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양의 공기를 흡입하고 싶을 때는 갈비뼈를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벌려주는 근육이 운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근육을 보조흡식근이라고 하고 반대로 더 많은 공기를 내뿜고 싶을 때는 갈비뼈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배고등근이 수축하게 되고 이를 보조호식근이라고 합니다. 근육의 운동으로 호흡이 일어나는 동안 기도에는 저항이 없어야 하며 폐가 충분히 탄력적으로 신전되고 압축되어야 하는데 즉 세기관지의 평활근이 수축하여 기도의 지름이 감소하거나 기도 점막 상피로부터 점액이 과도하게 분비되게 되면 저항이 발생하게 되고 폐에 염증이 있거나 섬유화가 생기면 탄력성이 저하되어 호흡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도를 타고 폐포까지 들어온 공기는 이제 혈액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폐포에서는 어떤 마법이 일어나길래 기체가 교환될까요? 에너지를 써서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농도 차이에 의한 자연스러운 확산이라는 원리가 작용합니다.
확산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면적이 넓고 막이 얇을수록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화면의 분압 폭포 그래프를 보십시오. 대기 중의 산소는 약 21%를 차지하므로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의 산소 분압은 159.6mmM입니다. 이 공기가 기도를 타고 내려가며 섞여 폐포에 도착하면 산소 분압은 100mmM로 떨어집니다. 반면 전신을 한 바퀴 돌고 산소를 다 써버린 채 폐로 돌아온 정맥혈의 산소 분압은 고작 40mmM입니다. 여러분, 100과 40의 엄청난 압력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압력 차이 때문에 폐포에서 혈관 쪽으로 산소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산소 포화도가 75%밖에 안 되던 정맥혈이 확산 과정을 거친 후에는 분압 100mmM이 산소 포화도 97.5%의 붉고 신선한 동맥혈로 변환되어 심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역시 분압이 높은 정맥혈 45mmM에서 폐포 40mmM 쪽으로 역방향 확산되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분압 수치의 변화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폐에서 산소를 가득 충전했다면 이제 심장이 나설 차례입니다. 심장은 흉곽 내 양쪽 폐 사이 정중선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는 무게 약 300g의 근육질 펌프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2개의 방심방과 2개의 실심실로 나뉩니다. 이 혈액의 순환 경로는 국가고시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전신을 돌고 산소가 고갈된 정맥혈은 위아래 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이어 3,000판 오른 방실 판막을 열고 우심실로 가며 우심실이 수축하면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가서 산소를 충전합니다. 이렇게 산소를 머금은 신선한 혈액은 폐정맥을 타고 심장의 왼쪽 좌심방으로 유입된 후 승모판 즉 2,000판을 거쳐 가장 근육이 두꺼운 좌심실로 들어갑니다. 좌심실이 꽉 수축하면 대동맥 판막이 열리며 대동맥을 통해 전신으로 뿜어져 나가는 것이죠. 심장에는 혈액의 역류를 막는 판막들이 있는데 이 판막이 닫힐 때 나는 소리가 바로 심음입니다. 심실이 수축할 때 방실 판막 즉 3,000판, 2,000판이 닫히는 소리가 제1심음, 수축이 끝나고 반월 판막 즉 대동맥, 폐동맥 판막이 닫히는 소리가 제2심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박출량 개념을 꼭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심실이 한 번 수축할 때 뿜어내는 1회 박출량 약 70ml에 1분간의 심박수 약 70회를 곱한 값으로 성인 기준 1분에 약 5리터의 혈액을 전신으로 순환시킵니다. 심장은 뇌에서 신경을 다 끊어버려도 스스로 뛸 수 있습니다. 근육 자체가 자발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자동 율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기가 흘러가는 순서를 심장 전도계라고 부르며 이 흐름의 순서는 시험에 단꼴로 출제되니 완벽히 외우셔야 합니다. 전기의 출발점은 우심방 위쪽에 있는 동방결절 SA 노드입니다. 심장의 메인 박동조율기 페이스메이커로 스스로 1분에 60에서 100회의 전기 흥분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가 심방을 수축시키며 방실결절 AV 노드라는 중개소로 전달됩니다. 방실결절은 전기를 아주 잠깐 지연시켰다가 방실다발 히스번들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심실 쪽으로 내려보내고 최종적으로 좌우 갈래로 나뉘어 심실 근육 전체에 뻗어있는 말단 배선인 프루킨의 섬유 퍼킨제 피버로 전기가 쫙 퍼집니다. 이 순간 거대한 심실이 동시에 강력하게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잘 뛰는 심장이지만 자율신경계의 통제를 받아 속도를 조절합니다. 가속 페달 역할인 교감신경이 자극받으면 흥분 발생 빈도와 수축력이 맹렬하게 증가하고 브레이크 역할인 부교감신경 즉 미주신경이 작동하면 박동수와 전도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 별표 쳐주십시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아주 특이하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심장은 전신에 산소를 퍼붓는 펌프인데 정작 그 두꺼운 심장 근육 자체는 어떻게 먹고 살까요? 대동맥이 시작되는 대동맥 판막 바로 위에서 뻗어나오는 관상동맥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우관상동맥 RCA와 좌관상동맥 LCA가 있으며 좌관상동맥은 다시 앞내림동맥 LAD와 회선동맥 LCX로 나뉘어 심장을 왕관처럼 둘러쌉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다른 모든 장기들은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 꽉 짜는 수축기에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관상동맥은 언제 피를 받을까요?
바로 심장이 쉬는 이완기에 가장 많은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심실수축기에는 심장 근육이 돌덩이처럼 꽉 뭉치면서 심근을 통과하는 관상동맥을 강하게 짓눌러버리기 때문에 혈류가 거의 차단됩니다. 그러다 이완기가 되어 심실이 확 풀리면서 압박이 사라지고 대동맥으로 뿜어졌던 피가 판막이 닫히며 뒤로 밀릴 때 비로소 열려있는 관상동맥 구멍으로 혈류가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상동맥은 이완기에 관료된다. 이 문장을 머릿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펌프를 떠난 혈액이 타고 흐르는 배송 인프라인 혈관과 그 안에 화물인 혈액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째 동맥은 심장의 강력한 박출 압력을 견뎌야 하므로 중막에 두꺼운 평활근과 탄력 섬유가 발달해 있습니다. 둘째 정맥은 피를 심장으로 거슬러 올려보내야 하는 저압 환수관으로 피가 거꾸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정맥 판막이 존재합니다. 셋째 모세혈관은 내막인 단층 내피세포 하나로만 얇게 구성되어 있어 세포와 혈액 간의 실제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물류 교환소입니다. 이 혈관을 흐르는 혈액은 원심 분리기를 돌려보면 크게 두 층으로 나뉩니다. 액체 성분인 혈장이 55%, 가라앉는 세포 성분이 45%를 차지합니다. 혈장의 90%는 수분이고 중요한 단백질인 알부민, 글로불린, 섬유소원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알부민은 혈관 내 수분을 꽉 붙잡아두는 교질 삼투압을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로 알부민이 감소하면 수분이 간질액으로 빠져나가 부종이 발생합니다. 하층부의 세포 성분 45% 중 대다수는 산소 배송을 담당하는 적혈구이며 그 외에 염증과 면역을 막는 백혈구, 지혈을 담당하는 혈소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끊임없는 순환입니다. 화면의 팔자형순환 그래프를 보십시오. 우리 몸의 순환은 크게 두 개의 큰 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산소를 싣고 전신을 도는 전신순환과 더러워진 피를 싣고 폐로 가서 산소를 재충전해 오는 폐순환입니다. 전신순환은 좌심실이 강력하게 수축하면서 박출한 피가 대동맥을 타고 각 장기로 분배되는 과정입니다. 안정시 각 장기로 가는 동맥 혈류량의 분배율을 볼까요? 에너지 효율성이 으뜸인 뇌가 15%, 혈액을 거르는 콩팥이 25%, 간을 통과하는 위장계가 25%, 골격근이 20%를 차지합니다. 장기에서 대사를 마친 노폐물 가득한 피는 대정맥을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오며 전신순환이 끝납니다. 바로 이어서 우심실이 박출을 시작하면 폐순환 고리가 시작됩니다. 정맥혈이 폐동맥을 타고 폐모세혈관으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충전한 뒤 아주 깨끗한 동맥혈이 되어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으로 유입됩니다. 이 무한의 팔자 궤도가 단 1분이라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배울 치명적인 시스템 붕괴 쇼크입니다. 자, 이제 이 완벽했던 물류망이 완전히 파괴되는 질병 상태, 바로 쇼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처음 나가는 초보 대원들은 단순히 혈압이 낮은 것을 쇼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쇼크의 본질은 혈압 수치가 아닙니다. 쇼크란 심박출량이나 유효순환 혈류량의 심각한 감소로 인해 조직으로 피를 밀어 넣어주는 관류가 부족해져 궁극적으로 세포 내 저산소증이 발생하는 매우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순환을 구성하는 3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펌프인 심장, 파이프인 혈관, 그리고 파이프 안을 채우는 체액인 혈액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세포에 산소가 도달하지 못해 쇼크가 발생합니다. 쇼크 초기에는 가역적이지만 만약 이 저산소 상태가 신속하게 교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보상 기전마저 실패하고 불과 수분 내의 뇌를 비롯한 주요 장기의 세포들이 영구적으로 파괴되어 환자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환의 3요소 중 어디가 고장났는지에 따라 쇼크는 4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이 4가지를 현장의 임상 단서로 감별하는 문제가 응급구조사 시험의 단골 손님입니다.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첫째, 펌프 자체가 고장난 심장성 쇼크입니다. 심근경색이나 치명적 부정맥으로 심장의 수축 기능이 불량해져 박출량이 곤두박질치고 심한 저혈압이 옵니다. 둘째, 내용물이 새어나간 저혈량성 쇼크입니다. 대량 출혈, 심한 구토와 설사, 화상 등으로 체액이 소실되어 환류되는 물량 자체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파이프의 통제력이 상실된 신경성 쇼크입니다.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되면 교감신경이 끊어져 온몸의 혈관이 고무줄 늘어나듯 무단 확장되어 버립니다. 이 쇼크의 가장 큰 특징. 다른 쇼크는 피를 돌리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빈맥이 오지만 신경성 쇼크는 혈압이 낮은데도 심박수가 오르지 않는 상대적 섬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넷째, 파이프에 구멍이 나고 헐거워지는 폐혈성 쇼크입니다. 세균 감염과 독소로 인해 혈관벽 내피가 손상되어 체액이 밖으로 다 누출되고 혈관이 극심하게 확장됩니다. 이 폐혈성 쇼크만의 유일한 단서가 있죠. 다른 쇼크들은 피가 부족해 피부가 하얗고 차갑게 식지만 폐혈성 쇼크는 염증 반응 때문에 피부가 따뜻하고 열이 나는 웜샥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상대적 섬액과 웜샥, 이 두 가지 예외 조항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